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프랑스 아탈 총리 여당 과반 획득 못해 프랑스 대통령의 사의 표명.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7일 프랑스 총선 출구 조사 결과 법력권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밤 내가 대표했던 정당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내일 아침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바이든 사퇴 목소리. 미국 민주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상임위원회 간사 등과 소집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참석자의 압도적 다수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의원 2명이 사퇴를 단호하게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간에 고령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상하원 선거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민주당 내 사퇴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신임 영국 국방 우크라 방문, 미사일 탄약 지원 약속.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존 힐리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미사일과 탄약 등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힐리 장관은 탄약 25만 발과 브림스톤 대전차 미사일 90기, AS-90 자주포 10발, 지뢰 제거 차량 40대, 소형 군용 보트 50척 등을 추가 지원하고 지난 4월 보수당 정부가 했던 군사 패키지 지원 약속을 향후 100일 내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정부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단결하고 있다며 새 국방부 장관으로서 필수적인 군사 지원 제공을 한층 늘려 영국의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이케 도쿄지사 3연임 성공, 득표율 43%로 당선. NHK에 따르면 도쿄의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291만 8천여 표를 얻어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권의 지지를 받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고이케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이번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4년 더 도쿄도를 이끌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7월을 맞아 저희도 새 얼굴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용시장의 쿨다운이 있었습니다.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모두 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건 금리 인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좋지 않은 뉴스긴 했지만 4월과 5월에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이후 CME 패드워치상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77%까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조금 구성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볼 텐데요. 일단 금요일 시장 매우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쏘아올린 공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발 실적은 없지만 기존에 강력했던 레거시 반도체 쪽 실적이 역시나 뒷받침해주는 모습. 레거시 반도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완숙된 반도체 그냥 양산되고 있는 뭐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 매출이 견고하다는 점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 자체를 이끌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 이따가 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한테도 물어보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모두가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장이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좋게 나왔다면은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수급을 이끌면서 다른 종목들이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와줬을 텐데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도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였고 음식료 부분, 화장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게임과 그리고 좀 덩달아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우리 금융주까지 좀 골고루게 올라주면서 우리 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웃을 수 있다.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또 하반기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2,800선에 도달하나 싶었는데 2,800선 훌쩍 넘어서서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흐름 괜찮게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 보면서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8 오늘의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라운드에서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요. 워낙 좀 좋은 종목들 콕콕 잘 집어내 주시는 걸로 저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함께하게 된 소감이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이제 박 PD의 요청에 의해서 열심히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전일장 거래 좀 급등한 종목들, 많이 좀 터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아침에 좀 반짝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요즘 좋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자주 드리고 있잖아요. 노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 큰 수익 중인데, 이후에 공개될 종목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인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로 돌아가서 시간 외 종목들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제닉, DNA링크, 한독, 블루엠텍 그리고 펩트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랑 로봇주가 좀 움직였고요. 비만 치료제가 좀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실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시간 외에서는 바이오,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주가 중심적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의 약진이 좀 돋보였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5개씩 골라드릴 건데요. 아침에 드리는 종목들은 우선 쓸데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외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시간에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로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 중에서 보자면 우선은 제닉과 DNA링크가 같은 움직임인데 같은 이슈입니다.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30억 규모가 있었고요. 3자 배정입니다. 그리고 DNA링크 같은 경우에도 100억 원대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주가 상황이 둘 다 이제 바닥 포인트에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오늘 아침 시가로 반짝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추가 급등이 크게 나오기는 제한적일 겁니다. 특히 이제 제닉 같은 경우는 30억밖에 안 되고요. DNA링크 같은 경우 100억 정도의 규모의 금액이긴 하지만 호가 자체가요. 위로 차면 찰수록 많은 거래량을 동반합니다. 매물벽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조금 좋지는 않다. 이거는 보유자만의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외에 보시자면 한독과 블루엠텍, 펩트론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로 올라가는데 한독 차트 보시고 펩트론 차트 보시고 블루엠텍 차트 보시면요. 이미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매수하기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말씀드려보자면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올려치는 모습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짚자면은 아마도 그나마 한독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이제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이후에 움직임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이슈들은요. 급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해서 시간의 공략주들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3자 배정 이슈와 함께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움직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오전장, 특히나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시간 예상치의 종목들 움직임 같이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전모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또 얘기 나누고 뒤에 집 배경이 아주 이쁘군요. 네. 네. 뭐 이거 설정으로 되던데요. 또 네, 바꿔보도록 아무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삼성 그룹주들의 금요일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간의 급등주도 중요하지만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금 개별 이슈로 그룹주들이 올랐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대 최대 수주를 받은 이슈로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된 핵심 부품 관련돼서 이슈 받아서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고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와 덩달아서 한 5% 급등 보였습니다.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일단 이 삼성그룹주 투자 어떻게 조금 가져가면 좋을지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좀 담으면 좋을까요? 이게 이미 제가 낮방송 정오의 템베고 12시 방송을 매일 1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미 삼성전자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지금부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SK하이닉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IT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삼성을 따라서 나와주는지가 중요한데 우선 삼성은 너무 잘 나와줬잖아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추세에서 보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라인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9만 원대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전고점이었었던 8만 원대, 8만 5천 원, 8만 6천 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위로는 사실 크게 물량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큰 한 발이 남아 있는데 엔비디아 납품 이슈까지 맞아 떨어진다면 정말 크게 갈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HBM 납품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하이닉스는 포함된 실적이고요. 그러면 HBM 납품 이슈만 같이 맞아 떨어진다면 삼성은 왜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오늘 왜 12만 원을 얘기하는지 얘는 무조건 10만 원 넘어가고요. 12만 원이 아니라 13, 14, 15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5만 원 가면서 코스피지수 3,500, 4,000포인트 같이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걸 따라 들어간다? 그건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미 정템 방송에서 몇 개월을 제가 리딩을 하면서 여러 구간들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요. 그럼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삼성이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 그룹주들이 같이 동반 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의 움직임들 같이 보자면 PD님 말씀 주셨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바닥을 치면서 올려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유는 펀드 자금들의 좀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들이 펀드 자금을 활용해서 굉장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는 모습들, 기관들의 자금 유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삼성그룹 전반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요즘에 흐름 좋죠. 이 신고가 패턴도 그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엔비디아 거품 이슈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으니까 좀 더 큰 그림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점점 좁혀가는 과정에서 또 제약바이오 쪽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생물보안법 강화된 이슈, 그다음에 중국에 관련돼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하락이 되면서 이제 생물보안법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슈로 일단 바이넥스가 대장주인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가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근데 금요일에 또 특징이요, 대표님. 개별적으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강했지만 또 알테오젠도 강한 모습 보였고요. 유한양행 이슈가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도 급등을 했는데 자,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계절 좀 올까요? 이게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큰 그림을 그려볼 건데 네. IT 관련주들의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바람을 불고 갈 건데요.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 이후에 엔비디아 납품 이후에 어떤 대형 이슈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조금 물타기가 돼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승은 크게 나오겠지만 정말 큰 이슈를 갖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CXL 이슈? 그거는 간간히 테마주 성격이고요. 삼성전자 이슈를 봤을 때는 딱히 와닿진 않아요. 그러면 우선 3분기 정도까지는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네, 제약바이오 섹터랑 2차 전지로 갑니다. 이 두 개를 번갈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분기 넘어가면 4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아마 재편될 겁니다. IT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 2차 전지 섹터로 나눠질 건데 그중에서 다시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큰 차트로 보자면은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에서 이 90만 원대 이 자리를 제대로 못 뚫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 끝자락이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생물보안법 관련해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좀 해줍니다. 그럼 뭡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바닥에서 움직임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차트 상황으로도요. 바닥 차트 되면서 돌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추세 라인 하단에서 움직일 때 여기 또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돌려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우선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SK그룹에서의 바이오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최태원 회장이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SK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팁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올라갔던 섹터, 집중됐던 섹터 두 섹터를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룹주,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단은 대표님 말씀은 제약바이오의 계절은 올 수 있다. 반도체의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지금 SK그룹주 안에서 SK사이언스, SK바이오팜이 자리대가 바닥이니 좀 접근하기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마음 편히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저희는 당장 급합니다. 오늘을 승부를 낼 수 있는 원픽 종목, 이 두 가지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 건가요? 원픽 종목을 오늘 바로 얘기하나요? 우선은 시장에서 제가 항상 한 1,000억 이상의 거래량이거나 500억 이상의 거래량 종목들을 체크를 해서 하는데요. 좀 많은 종목이 있긴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인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꽤나 좋았었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동반 터져주면서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바이넥스랄까, 삼성전기랄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그래도 첫날이니까 대형주로 삼성전기를 좀 보고 싶은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성전기는 우선 실적 측면에서 너무 완벽한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23년부터 해서 이 나름의 박스권 자리라 좀 보고 있어요. 23년, 1년 넘게, 지금까지 1년 반 정도의 이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가름이 나와줬다. 그럼 이 자리부터 해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여기 자리에 박스권 자리가 있었거든요. 이 박스권의 그러니까 현재 자리의 상단과 저때 당시 하단 자리가 맞물립니다.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저 위에 상단까지는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삼성전기는 19만 원대까지 주가 상황이 우선 열릴 때 됩니다. 이슈를 따져보자면 실리콘 커패시터 이슈가 좀 주목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에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급인데요. 외인들은 그간에 꾸준했어요. 그런데 기관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투신권에서, 연기금에서. 제가 왜 아까 삼성전자 그룹주들 같이 동반 성장한다 말씀드렸죠? 왜요? 펀드의 매수자 유입이 되거든요. 삼성그룹 펀드 같은 경우 꽤나 자금 많습니다. 이 투신권 물량,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잡히거든요. 그러면 주가 상황이 이거 올라갈 수 높다. 짧게 보면은 10%지만 장투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 삼성전기도 역시 사상 최고가 22만 3천 원을 넘어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한번 매수해보시고, 다만 조정 이용하세요.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매수해보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좋은 수익 내보시면 어떨까? 그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첫 번째 종목을 또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MLCC 대표주이죠. 삼성전기 꼽아주셨고요. 19만 원대까지는 또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들어오지 않았던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승부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에서는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유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새 개편을 또 맞아서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멀어졌네요. 네. 마음만은 가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수익률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 리뷰를 해볼 텐데요. 자, 제우스를 얘기해 주셨었는데 금요일 시장에 어떻게 수익률이 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제우스가 조금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0.85% 수익 냈습니다. 자, 대표님. 네. 오늘 좀 개표에 대해서 거리가 좀 더 멀어졌지만 네, 일단은 대표님의 승부주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금요일에 조금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아직은 좀 매물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8,000원 정도 매물이 한 2달 정도 쌓여 있었는데 이 자리만 돌파가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그때 말씀드린 한 2만 원대까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미국 증시 갑자기 꺾일 가능성은 없다. 이번 주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 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나라 증시가 강할 때는 미국 증시가 완만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도 한 1% 가까운 상승세 코스닥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그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건 또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 꾸준히 관심 넣어놓고 7월 말까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바이넥스의 스토리가 좀 있죠, 우리 승부주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이제 바이넥스를 승부주로 소개해주고 갑자기 생물보안법 관련된 얘기가 빠졌다는 얘기 루머를 통해서 한번 급락을 맞아서 손절 처리가 됐다가 또 이번에 금요일에 최신 기사를 보니까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게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되고 더 명확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CDMO 관련된 기업들이 오히려 잭팟이 터졌다. 오히려 더 좋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이 그때 뚝심 있게 바로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계속 질문 드렸습니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최 대표 바로 다음 날 정말 자신 있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그 밴드가 어찌 사실은 조금 높은 밴드였어요. 13,000에서 한 17,000원 밴드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밴드 하단까지 좀 급락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루머 아닌 루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 하단 밴드를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바로 한 2, 3일 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플러스권, 특히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로비를 한다고 해서 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뭐 대웅이 CMO 시장 진출하겠다고 포문을 열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신규 수주 뉴스가 나왔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 이쪽에 새롭게 진출한다, 혹은 뭔가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기업을 인수한다, 그리고 수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물밑 작업,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끼리 이제 생물보안법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 또 바이넥스는 그때 꼭 생물보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셀트리온 관련해가지고 신규 매출이 이제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그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바이넥스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 금요일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안에서 유독 또 제약 바이오가 눈에 띄는 또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DMO 쪽도 관심 같이 받았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슈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금요일에는 네. 이제 방송할 때는 잠정 시적을 기다리고 있었고 네. 방송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87층에 구조대가 왔어요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9만 전자, 이제 10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온리 딱 그 실적의 힘만으로도 9만 원, 10만 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플러스 알파로 콜 테스트가 있으니까 네. 이거 떼놓고 보더라도 가능할까요? 뭐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과연 25% 전후로 해서의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 영업이익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걸 상회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26% 상회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가가 화답을 했고 이미 그 주가만 본다라면 저점 대비, 그러니까 지난 5월 30일 73,500원 대비해서 한 18%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최소한 한 10%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특히 과거와 다른 점은 지금은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간인 거죠. 예전에는 10조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 피크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다면 지금 피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D램, 낸드 쇼티지가 예전부터 발생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2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웨이퍼가 없기 때문이죠. 웨이퍼가 없다 보니까 더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쇼티지는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두세 개 분기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는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면 8월 안에 혹은 전 7월 안에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뭐 뉴스를 보시면 8월 안에 HBM 컬 테스트 통과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면 새로운 또 성장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10만 원 정도까지 어떤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 사실은 그 지난 2021년도 96,000원 아직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눌림이 나오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조금 특징이 네.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조금 사람들 저뿐만 좀 기대를 했는데요. 네. 조금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CXL 관련주들이 조금 급락을 했거든요. 네.
역시 이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좀 열어보면 레거시 반도체 쪽 실적이 좀 강화돼서 네. 기존의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 CXL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리기판이라든지 CXL은 사실은 지금 당장 제품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네. 특히 CXL은 개발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CPU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올 하반기나 내년에 출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출시돼봐야지 아는 것이고 또 엔비디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품이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면 더 그 뒷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임이 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번 주 금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은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또 7월 마지막 주가 된다라면은 주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합니다. 뭐 IBM, 테슬라 등등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실적 장세의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실적이 수반되는 쪽은 또 전통 장비 부품주들이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CXL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기대감을 먼저 가지고 온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 SK하이닉스는 네.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TP는 35만 원까지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유지한 채로 계속 플랫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저는 힘을 좀 모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2주 정도 차이로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이 어쨌든 지금은 좋으나 싫으나 HBM이거든요. 그러니까 HBM 이슈가 지난주에 있었고 이게 루머든 아니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제가 보기에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이닉스를 기다릴 것이고 하이닉스 관련해서 또 이제 약간 못 미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 뭐 엔비디아가 완벽하게 주가가 고점을 터치하진 않았지만 엔비디아는 항상 실적 발표하기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충분히 21선 이하에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분할 매수하면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정상 보면요. 삼성 파운드리 포럼 그리고 갤럭시 언팩 행사도 열리고 CPI랑 PPI 발표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대내외 변수가 지금 많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반도체 주들이 조금 눌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 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지난주까지 본다라면 사실은 그 한 3만 8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 13거래일, 12거래일 정도를 행보를 했다는 얘기는 거의 만 2주 정도 2주 이상을 행보한 것이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더 행보한다라면 거의 이제 한 3주, 4주 차까지 옆으로 행보하는 거라서 충분히 저는 기간적인 마무리 국면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번 뭐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시면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한 3거래일 동안 10%가 넘는 조정이 나왔다가 바로 이틀 만에 주가가 회복했었던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 여기서 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15만 원, 16만 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다시 한번 25만 원, 26만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얘기했으니까 또 LG전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네. LG전자가 그때 저희 금요일에도 질문했을 때 알게 모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근데 LG전자뿐만 아니라 LG노태, LG디스플레이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LG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2분기. 역시나 뭐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전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냉방 공조 시스템. 그다음에 기업 간 거래가 늘면서 좀 좋은 실적 냈고요. 근데 그때 유탄희 대표님의 금요일에 제가 질문했을 때 LG전자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룹사를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해 볼까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네. 주셨어요.
모습 좋던데요. 네, 사실은 LG전자 같은 경우도 차트는 지금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차트는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 충분히 12만 5천 원대까지 좀 길게 본다라면, 특히 이제 12만 5천 원의 중요한 자리가 사실은 이게 뭐 그 이후에 별다른 뉴스는 없었지만 작년 이맘때 이제 그 자동차 사업 부분을 분사시키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분사시킬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LG전자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냉방 공조 시스템 쪽이고, 그 다음에 VC 쪽 자동차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1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중소형 OLED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해서 감안한다라면 지금 가격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은 좀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7월달, 6월달 고점대가 15,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진하겠지만 3, 4분기 한 3, 4천억 정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두 가지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냈는데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일단 네. 쿨다운이 조금은 확인이 되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네. 77%까지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 볼 때가 된 걸까요? 저는 이제부터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도 몇 개 기업 섹터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난주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월의 발언들을 봤을 때 물가에 치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물가가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처럼 발언을 좀 해줬었고, 그리고 고용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세부 내용을 뜯어본다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정부, 그러니까 그 전에 5월 달이죠. 5월 달에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도 정부 고용 그 양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정부 고용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9만 건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정부 고용에 좀 의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조금 고용 시장이 둔화되었다. 경기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고, 또 실업률이 어쨌든 4.1%, 지난번에 4%가 돌파를 했고 이번에 4.1%를 돌파했다는 것들도 결국에는 조금은 고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못한 흐름들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이 사실은 지난 5월달 FOMC를 되돌려 가서 본다라면요, 6월달 FOMC가 아니라 5월달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고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이거 있었냐면 물가가 약간 계절적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은 3월달, 4월달 그 물가가 오히려 물가가 좀 반등을 줬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들을 했을 때 파월이 발언한 게 뭐냐면, 물가보다도 지금 고용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고용에 더 집중할 거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물가는 확연하게 떨어지는 게 확인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용마저도 이제 지난달, 이번 달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좀 가파르게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50%, 한 3, 4%였던 것이 지난 주말 같은 경우 보시면 77%인가요? 그 정도까지 왔을 때 결국에는 물가는 맞춰졌고
고용에 대해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위험자산 선호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오히려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달 잘하면 정말로 다 이번 달에 FOMC가 끝나고 나서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달에 우리나라가 하느니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 그 금통위는 항상 그 분기가 시작하는 그 달 첫 달 두 번째 달에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회의를 했고 8월 달 회의를 안 하면 금리를 인하를 안 하면 9월 달에는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 회의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ECB 쪽에서도 라가르 총재가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그 부담스러운 이 모습이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번에 FOMC를 하고 나서 금리 인하의 그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다라면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위험자산 선호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도 좀 안정세를 띌 수 있죠. 일본이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162엔 언저리까지 갔다가 지금 160엔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도 만약에 미국이 이제는 금리 인하 승순을 밟겠다 그러면은 엔화가 더 조금은 강세, 그러니까 조금 약세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 리스크도 많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이죠. 이란이 개혁파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이스라엘도 약간 휴전에 대한 어떤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중동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 확전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분기 실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물론 잠정이긴 합니다만은 삼성, LG 예상했었던 거에 거의 20% 가까운, 뭐 삼성은 25%, LG전자는 거의 20% 가까운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나 3분기까지는 최소한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실적을 기반한 혹은 수반한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는 저는 7월 말, 8월 말까지는 최소한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금리 인하하고 나면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세.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이제 3,000포인트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부터 쳐도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2,780포인트 조금 높여서요. 혹은 지난주는 제가 2,770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조정 시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 좀 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 전 충분히 7월 말 이후 좀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솔솔 이제 비둘기파로 변신되는 우리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금리 인하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만 되면 뭐든지 이제 성장률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좀 시장에 대한 충격은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금리를 인하하는 게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 인하한다라기보다는 약간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유럽은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하지 않는 것도 약간 물가에 대한 어떤 아직은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플랫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걸 좀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뭐 지금
국민들은 많은 시청자분들은 힘든 게 지금 금리가 오르고 해서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뭐 평상시 생활비 지출만 하더라도 전월 대비 몇 달 전 대비해서 한 7만 원 이상, 그러니까 10% 정도 이상 더 많이 나갔다고 해서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수출입 데이터 말씀드렸지만 그 80억 달러를 넘어간 거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무역 흑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여기서 가파르게 인하할 만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기업은 수출 기업이고 실 경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여기서 더 경기 둔화가 더 안 되게끔 막아주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금리 인하가 경기가 침체가 돼서 금리 인하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계속 안 좋은 게 안 좋고 하다가 결국엔 침체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면에 들어갈 때가 연말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호가 나올 때는 당연히 위험 자산을 줄이고 좀 안전자산, 채권이라든지 예금 쪽으로 옮겨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전에, 이런 말 하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그 전에 상승을 좀 더 누리는 게, 그리고 그 상승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승부주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만나러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로는 GI 이노베이션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로는 GI 이노베이션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조금 관심 있는 섹터를 본다라면, 그러니까 하반기죠.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등을 말씀드리면서 좀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라면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약바이오가 한 9월 달, 10월 달 약간 늦여름부터 좀 힘을 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조금 앞당겨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보면 지난주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증시 코스닥을 좀 끌어올린 거는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논란거리가 많았던 HLB도 급등세를 보여줬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알테오젠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꾸준한 추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본다라면 결국에는 ADC 시장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한양행이 급등을 한 것은 FDA에 대한 어떤 승인도 있지만 ADC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더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이 최근에 중국 쪽에서 물질 특허 등록을 마무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주요 대륙 혹은 주요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에서 특허 등록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독점 권리를 거의 확보했다. 인도 쪽에서만 이슈가 나오면 좋은데 인도는 뭐 바이오 쪽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인도는 지금 좀 제외해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섹센다가 특허 만료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 시장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삼성장 제약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것도 그러한 요인이라 좀 보시면 되겠는데, 명역 항암제 이런 제품들은 또 이런 쪽에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면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는 어느 정도 어떤 매출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항암제가 시장이 좀 급성장을 한다라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수출을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받은 거 GI 101 명령항암제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미국 임상 1, 2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제 그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7억 9천만 달러 기술 이전 이슈가 좀 있고요. 또 알레르기 치료제 GI 301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하고 한 1조 4천억 정도 기술 이전 관련돼서 또 그 계약을 한 것도 있죠. 그리고 일본 쪽으로도 한 2억 2천만 달러 정도 계약을 좀 맺은 게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게 있어서 지금 바이오주를 보실 때는 그 특정 시장에 대해서 시장 선점했거나 기술 수출의 누적 계약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신다라면 지금 위치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다도 기대감까지 감안하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일단은 1차 목표가 박스권 상단 1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10,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난 6월 달 그 행보세를 저점을 찍어줬던 자리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약간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고요. 일단은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로 10,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승부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승부주 삼성전기였습니다. MLCC 관련주고요. 특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승부주입니다. GI 이노베이션 만나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액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죠. 그중 승부주로 오늘 유창희 대표님이 GI 이노베이션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고요.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금리 인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두 가지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네, 두 가지 승부주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